트럼프가 겁쟁이라서 이란을 못 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을 치는 순간 트럼프가 공들여 만든 저유가 시나리오가 박살나기 때문이에요. 수조 원 들여보낸 항공모함을 중동에 띄워놓고도 정작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트럼프가 이제 3위 이란까지 손에 넣으려는데 전쟁은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오늘은 트럼프가 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대신 말려 죽이기를 선택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석유 카르텔 장악 전략의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시위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2025년 초 이란에서 터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직접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일단 진압은 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2022년 시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당시에는 히잡 미착용용 여성의 의문사가 발단이었고 사망자가 300명 정도였어요. 그때는 단일 이슈였고 희생자가 쿠르드족 소수민족이라는 점에서 민족 문제가 결합된 형태였죠.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시위의 시작점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던 바자르 상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거든요. 이들은 그동안 신정체제를 떠받쳐온 기득권층이었어요. 종교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체제의 버팀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정권에 등을 돌렸을까요? 달러 대비 리아라 환율이 1대 150만까지 폭등했기 때문이에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0배 이상 폭락한 겁니다. 미국 제재로 외환 보유액 대부분이 해외에 동결됐고 중앙은행은 화폐를 마구 찍어냈어요. 은행 부실과 초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터진 거죠. 돈이 종교적 신념보다 강해진 순간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바자르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면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메네이가 아무리 최고 지도자라 해도 당장 눈앞에서 전 재산이 증발하는 파산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보다 오늘 당장 닥친 굶주림의 공포가 그들을 거리로 불러낸 겁니다. 팔레비 왕조 복귀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그 독재 정권 말이에요. 고문과 처형이 일상이던 끔찍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건 현재가 그보다 더 나쁘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팔레비 시절 이란 GDP는 중동 최고 수준이었고 1달러에 70리알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150만 리알이에요. 2만 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독재는 싫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절박함이 저 구호에 담겨 있어요. 시위로 희생된 사람이 너무 많았고 시신조차 못 찾은 가족들이 수두룩해요. 지금은 스프링을 강제로 눌러놓은 상태죠.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메네이 정권이 내일 무너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메네이는 종신 최고 지도자로서 대통령 임명권, 사법부 수장 임명권, 국영방송 장악권을 모두 가졌거든요. 혁명 수비대 20만 명과 바시즈 민병대 최소 100만이 목숨 걸고 체제를 지킵니다. 이번 시위 진압에 총 쏜 게 바로 이들이에요. 수십만을 죽여서라도 정권을 유지할 물리력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어떨까요? 베네수엘라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앞마당이었지만 이란은 종교 최고 지도자 체제에다 군사력도 강해요.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종교 지도자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거든요. 하메네이가 사라지면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수십만 명이 지하드로 나설 거예요. 주변 카타르, 사우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까지 표적이 되면서 중동 전체가 확전 국면으로 치닫겠죠. 또 대안 세력이 없습니다. 팔레비 복귀를 외칠 정도로 정권을 대체할 민주 세력이 부재해요. 결국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란 인구 구성도 복잡합니다. 약 9천만 명 중 페르시아계가 60%,
아제르바이잔계가 15%, 쿠르드족이 10% 정도 되거든요. 이번 시위에서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민족 독립운동과 연결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저유가를 원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트럼프 이코노믹스를 뒷받침하려면 유가가 낮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의 안정적인 석유 수입처가 미국 손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이 석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언제든 중국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가격도 미국이 결정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트럼프 손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유가가 유지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란까지 미국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하메네이 정권이 석유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계속 봉쇄된 상태로는 버틸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 통제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에겐 악몽입니다. 그럼 중국이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남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정도인데 이건 다 친미 국가들이에요. 물론 사우디와 중국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괜찮은 사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 영향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전 세계 패권 경쟁에서 대등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축이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끊겼고 그린란드는 어떤가요?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중국이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덴마크가 미국의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 투자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중국과 친해질 일이 없는 거죠. 이란도 만약 완전히 끊긴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외곽이 뚝뚝 끊기는 형국이에요.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국제정세는 생물이거든요. 진영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미국은 원래 캐나다에서 중진류를 수입해왔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더 가까운 거리로 중진류를 확보하게 되면 캐나다가 잉여가 되잖아요. 캐나다는 판매처가 필요하고 중국은 중진류가 필요해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죠. 캐나다와 중국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게 미국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 도생에 새로운 판이 짜이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거래 관계가 이제는 좀 더 버거운 상대인 캐나다로 바뀐다는 게 유쾌하진 않겠지만 대체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국제 질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각자 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결국 중국을 놓고 보면 중국 우호 국가인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을 트럼프가 하나씩 끊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의 빅픽처는 일단 서방구 전략이거든요. 미국, 북아메리카, 그린란드, 중미, 남미까지 이어지는 범위를 자기들만의 영향권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하겠다는 게 첫 번째 전략이죠. 두 번째로 트럼프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가 금을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게 석유예요. 트럼프한테 석유는 모든 겁니다. 경제정책이고, 선거고, 외교고, 안보예요. 베네수엘라 매장량이 세계 1위, 사우디 2위, 이란 3위거든요. 이란은 매장량 3위지만 제재로 하루 생산량은 12위권 밖이에요. 미국은 매장량 12위지만 셰일오일로 생산량 1위고요.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이란까지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트럼프가 쥐는 겁니다. 유가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죠. 핵 문제는 겉포장이고 진짜 목표는 석유예요. 하메네이 정권이 석유만 내놓으면 관계 개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판을 보면 에너지가 곧 권력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해서 이란까지 하나씩 석유 공급망을 장악해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게임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어요.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가져왔는데 이 두 곳이 모두 위협받고 있잖아요. 대체 공급처를 찾는다 해도 결국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봐도 그래요. 중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중국으로 가는 석유 밸브를 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에너지 무기화의 핵심이에요. 러시아 석유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할인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중국이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불안정한 공급원이거든요. 전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빅픽처를 보면 정말 치밀해요. 세계 석유 매장량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해보세요. 1위 베네수엘라, 2위 사우디아라비아, 3위 이란입니다. 트럼프는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 손에 넣으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이미 장악했습니다. 마두로를 마약범으로 몰아붙이더니 정작 잡아들인 뒤엔 마약 얘기는 쏙 들어가고 석유만 이야기하거든요. 로드리게스랑 손잡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통째로 가져간 거죠. 사우디는 어차피 친미 국가예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트럼프가 압력만 넣으면 언제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란이었죠. 반미 신정 체제에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전략이 말려 죽이기입니다. 직접 치면 중동 전체가 확전 국면으로 가니까 경제 제재로 내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번 시위가 바로 그 결과물이거든요. 경제 붕괴가 체제 불안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세 나라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오일 벨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매장량 1위와 3위를 장악하고 미국 자체 생산량은 이미 세계 1위거든요. 셰일 오일 덕분이죠. 여기에 사우디까지 영향력 아래 두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쥐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이 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석유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2023년 기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왔어요.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심각해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 이상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이란이 실제로 봉쇄하면 한국 정유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전략 비축유가 97일치 있다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석유 패권을 쥐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첫째, 조선 산업입니다. LNG 운반선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나라들이 천연가스로 몰리면 우리 조선사들한테는 기회거든요. 둘째, 원전 산업이에요. 석유값이 불안정해지면 원자력 발전이 재조명받습니다. 체코,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한국 원전 수출에 골든타임이 올 수 있어요. 셋째,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입니다. 석유 의존도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겠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미중 에너지 전쟁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단순한 유가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오일 벨트를 완성하면 한국의 조선, 원전, 배터리 산업의 운명이 결정돼요. 결국 트럼프가 그리는 지도의 끝은 저유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밸브를 잠그고 열 수 있는 권력을 갖느냐는 것이죠. 1920년대 파운드가 달러의 패권을 넘겨줬던 결정적 순간처럼 지금 트럼프는 석유라는 실물 자산으로 중국의 금융 줄기를 완전히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유가 1달러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이 거대한 오일 벨트가 완성되는 날, 한국의 조선, 원전, 배터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곧 권력이자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남들이 위기라는 신호에 매몰될 때
우리는 그 이면에서 요동치는 돈의 지도를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트럼프의 석유 게임이 한국 경제의 판을 뒤흔들 지금 여러분의 지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요?